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급격한 초고령화와 출산율 급감에 따른 인구 절벽, 쌓여만 가는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핵 문제와 확장 억제의 강화, 그리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불법 송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고성국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알래스카로 들어와서 미국 대륙을 가로지른 중국제 풍선 하나로 지난 주말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미국은 최첨단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까지 출격시키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동부연안 12해리 안에서 이 풍선을 격추시켰는데요. 중국은 민간의 기상관측용 풍선에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뜨거운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중국이 아주 무모한 도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거를 풍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풍선치고는 엄청나게 큰 풍선이죠. 스쿨버스 한 3대 정도 된다 그래요? 예, 크기가. 그리고 재질도 고무가 아니고 폴리에스테르니까 두꺼운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을 아주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비행선 있잖아요. 네. 그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비행선이 결국은 수소 폭발로 이제 폭발했는데 대폭발을 했죠. 그런 비행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높은 상공에서도 다 미국 국민들이 볼 정도였으니까 그 크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착된 그 장치가 민간 기성 관측용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직접 뭔가 그 정보, 군사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도 같이 탑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요, 박사님, 알래스카로 들어와서 미국 서부 연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몬태나 상공을 지났는데 그렇죠. 여기가 미국의 ICM과 관련해 중요한 시설이 많잖아요. 핵미사일 발사 기지가 3개가 있는데 미국에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공군기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게 중국권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크기나 규모나 부착되어 있는 장비의 수준이 단순한 민간 기상관측용을 넘어선다고 봤기 때문에 저거는 적의 도발로 볼 수밖에 없죠. 미국 상공을 거의 서에서도 동남으로 가로지르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이 이제 떠 있는 거를 F-22 랩터가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키고 세 번째에서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죠. 네. 저게 풍선이면은 바늘 갖고 가서 찔르면 되지만 사실 저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저거는 그 비행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격추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애초부터 격추는 결정이 됐던 건데 다만 저 대형 풍선이 그 대형 비행 물체죠. 이게 그 미국의 그 상공에 있는 동안에는 격추시켰을 경우에 이 낙하하는 그 잔해들이 미국 시민들한테 상당한 위해를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 버스 세대 일단 규모 자체가 크잖아요. 그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다 위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격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쭉 따라와서 몬태나를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서북 쪽에서 와서 동남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서양으로 나가니까 12해리가 넘기 전에 격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영해에서 격추가 된 거죠. 이것도 또 12해리 바깥으로 가면 이게 뭐 공해상인데 왜 이러나 또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으니까 딱 미국의 영해에
에서 격추를 했고 지금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 분석을 해보면 뭐 풍선의 그 풍선으로 보이는 비행체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장착됐던 장비가 일종의 탐지 장비 같은 게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게 과연 민간 거냐, 민간 기상 관측용이라고 중국이 주장하는데 그게 팩트냐, 네네.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군사 정찰 성격이 있는 거냐에 따라서 국면이 확 바뀔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CNN 등의 보도를 통해서 네. 격추를 직접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또 격추가 된 뒤에 조종사들을 칭찬하고 네. 아주 그런 관심을 보였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잖아요. 예. 이 사람까지도 이제 이건 왜 이렇게 미국이 과도하게 반발하느냐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중 갈등 양상이에요. 예, 중국은 뭐 민간 풍선에 무슨 과잉 반응이냐 이런 건데 그거는 마치 북한이 말이죠. 미사일 실험해 놓고 나서 평화적 위성인데 뭘 과잉 반응하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정당한 방위이고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그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에게 아니 그걸 왜 좀 빨리 격추시키지 왜 이렇게 꿈지럭거렸냐고 하는 비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은 오히려 직무유기다라고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맹공했어요. 네, 저는 뭐 그 공격도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뭐 정치인들이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군사 작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군사 작전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격추해서 잔해를 수거할 거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이든의 격추 지시가 있고 군 수뇌부가 네네.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격추해서 잔해를 신속하게 수거할 거냐라고 하는 군사 전략적 관점으로 타이밍과 장소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이 랩터 F-22를 보내서 격추할 때 네. 그 작전명이 프랭크 01이라고 붙였더라고요. 아하, 예.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네. 1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군 풍선이 넘어왔을 때 네네. 이걸 14대나 격추한 조종사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은 또 미국 군은 예. 그런 상징성을 중요시하나 보죠. 물론입니다. 지금 항공모함에 다 루즈벨트라든지 아이젠호 같은 로널드 레이건호. 레이건호 같은 이런 그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서 작전명을 짰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타지 않는 무슨 행그라이더라든지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그 무인기 같은 것들요. 네네. 이런 것들 격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발견한 것도 쉽지 않고 격추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파리 같은 건데 우리가 이 항공기를 가서 출격시켜서 때리려고 하니까 이 파리를 야구방망이로 휘두르다가 놓친 격이 됐단 말이에요. 견문 발검이란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그 무인기는 그저 그 폭이 2m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건데 비해서 이거는 스쿨버스 3대를 합친 정도의 이 규모잖아요. 사실 엄청난 크기입니다. 상공 높이 떠 있는데도 거의 모든 미국 국민들이 저게 뭐지 그러고 육안으로 다 보고 뭐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까 저것은 그 F-22 정도가 가서 정확하게 타격해서 그 잔해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군사 작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일련의 상황을 고 박사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공에서 있었던 이 북한 무인기 사태와 겹쳐서 오버랩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던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를 했었죠. 그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그런 KMP와 역량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때도 고 박사님 저희 첫 방송에 모셔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송골매를 보냈잖아요. 2대나. 그때 상황을 좀 겹쳐서 설명을 주시죠. 이게 이제 북한이
이게 중국은 미국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뭐 그런 아주 이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이 전략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네. 반면에 북한은 정찰 무인 정찰기를 내려보낼 때 양동 작전을 처음부터 구사했지 않습니까? 페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예, 하죠. 그렇습니다. 한 대를 내보내고 네 대를 저 강화도 쪽에 내보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작전의 혼돈을 가져오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워낙 작아가지고 이 정도의 뭐 한 직경 2m 정도의 비행 물체가 하늘에 떠 있으면 이게 뭐 새떼인지 뭐 풍선인지 뭔지가 이게 육안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식별이 잘 안 될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이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을 했어요. 그렇죠. 아, 이건 무인기다. 네네. 그리고서 격추 들어갔는데 이게 못 잡은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첫째는 우리 군이 많이 탐지하고도 격추를 못 시켰다고 하는 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그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국민한테 그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그런데 이 군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거의 자동으로 반응할 정도까지 끊임없이 훈련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정권의 5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훈련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대대급 이상의 군 작전은 거의 다 중단이 됐고, 네네. 그다음에 무인기만 하더라도 무인기의 이 출현을 전제로 한 격추 훈련 같은 것들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했던 훈련의 경우에는 헬기를 띄워놓고 저걸 무인기라고 가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니까 실전에서 그 파리처럼 보이는 그거를 격추하는 게 실제로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런 훈련은 하나만 하죠. 그렇죠. 차라리 이 시뮬레이션 훈련이 더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난 정부에서는 워낙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군이 24시간 비상경계를 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과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군이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어요. 네. 북쪽을 향해서 쐈는데 이게 돌아와 갖고서 강릉에 뭐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사고들이 계속 됐는데 이것은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니까 윤석열 정부 국방부와 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근인이 있다면 원인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지난 5년간 거의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해보라 그러면 100번 쏴서 뭐 10번 쏴서 두서너 발 5탄 낙탄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네네. 이걸 줄여가는 과정이 훈련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네. 실전 상황에서 그런 실수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그래서 현 군 지휘부에 대한 질책과 동시에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한 어떤 진단과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외양간을 고치고 이제 우리는 재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야 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네. 여담이 하나 있는데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트위터에 풍선을 든 곰돌이 푸의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어요. 이게 곰돌이 푸가 미국에서는 이 사람에게 비유되잖아요. 시진핑 주석.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진핑이 오바마와 함께 이렇게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재킷을 벗고 네네. 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다녔던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저 사진을 이제 올렸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폼페이오가 저 풍선이 그러니까 이제 예사 풍선이 아니고 이번 그 풍선이라는 거죠. 이번의 풍선인 것이고 그 곰돌이 푸는 그때 이 시진핑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서 그 정상회담을 할 때를 저 모습입니다. 풍자했던 그림이 그때 있습니다. 자켓 벌고 갈 때 저걸 그대로 저 오른쪽에 오바마는 호랑이의 비유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곰돌이 푸가 지금 모양이 참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 시진핑은 자기가 주인공으로 비유돼서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저게 이제 상당한 조크, 비꼬는 조크였다. 근데 저 사진에 푸로 이제 그 비유됐던 시진핑이 지금 풍선을 그 미국 쪽에다 도발한 거다라고 하는 이제 풍자적 그림인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곰돌이 푸 만화 영화가 상영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 이후에. 그러니까 감히 주성님을
투로 이 풍자하다니 뭐 예. 그런 불경하다 이런 거네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네네. 이 공산주의 체제는 그런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감히 우리 주석님한테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푸는 지금 중국 대륙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다지는 그런 회담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그리고 협의체계 분야에서의 확장업체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사흘 만에 열린 워싱턴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앞서도 보셨지만 한미 외교 그리고 안보의 이른바 슈퍼위크, 뭐 영어긴 합니다만은 대단히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다 이런 것인데 고 박사님께서는 이번 연쇄회담, 특히 한미 외교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앵커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죠. 사실 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미국에 저항하거나 대항할 국가가 거의 없었는데 탈냉전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뭐 어쨌든 한번 붙어보자고 해서 G2라고. 예, G2라고 언론에서 이제 보도할 정도까지 됐는데 네네. 뭐 저는 G2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이 아직 그렇게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방위 이 봉쇄 전략 같은 거를 그동안 쭉 써왔어요. 예.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가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중국과 국경을 막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잖아요. 뭐 아세안이라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방위로 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봉쇄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과도 가장 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북한과 지금도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잠깐 전쟁을 중단한 상태 아닙니까? 네네. 이런 상태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대한민국이 전 정권 하에서 미국의 구상과는 좀 다른 행동을 5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 조야에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그런 말까지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윤석열 정부는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이 분명한 정부고 네. 그래서 지난 전 정권 하에서 많이 느슨해지고 이완된 한미동맹을 재구축하는 거가 급선무였습니다. 제1의 과제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 점을 미국 정부도 깊이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남짓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성사가 됐죠. 회담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열흘 남짓 만에 한국을 직접 왔어요.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전 정권 하에서 느슨하게 흐트러지고 이완됐던 한미동맹 복원이 아주 속도감 있게 재구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뭐 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이 시작이 있으면은 어쨌든 매듭 짓는 대목이 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네. 한미동맹 복원의 시작이었다면 이것을 한매듭 짓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겁니다. 네네. 외교에서는 특히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올 4월에 윤석열 대통령 뭐 아직은 시점이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방미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는데 네네. 4월이나 5월이나 어쨌든 미국에 갈 경우에 네네. 그때 뭐 공식 방문도 있고 실무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문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기왕이면 이런 한 1년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한미동맹 재구축, 확대 강화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이 외교적 대형 이벤트를 한번 해볼 필요는 없겠느냐. 예.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정부도 갖지만 미국 정부 인사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점을 전제로 지난주에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만나고 외교장관은 미국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박진 장관이 외교장관 회담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미국 이 조야라고 하는 것은 민간 싱크탱크가 정부에서 갖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런 주요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을 박진 장관이 두루두루 만난 겁니다. 예,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그런 점에서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슈퍼위크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아주 뭐 이번 그 연쇄회담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강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요약하는 박진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while maintaining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ny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ill be met with a firm and united response. 지금 한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자금, 북한으로 보낸 불법 송금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처 문제도 여기서 논의가 됐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의 그 대북 송금 연관된 수사가 뜨거운데 그 리호남 이슈는 지난번에 저희 금요일 날도 저희가 다뤘어요. 이 부분이 논의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네네.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게 개인 돈이지 쌍방울 회사 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본인이 말을 했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 돈이라면 그 개인만 제재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은 북한에 돈을 보내거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태는 돈을 보냈다는 것은 부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개인이 처벌받는 개인 돈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8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개인이 과연 조달할 수 있었겠느냐. 미화로 1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쌍방울 회사 돈이 섞여서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쌍방울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이른바 방코델타 아시아 때 피가 얼어붙는 그렇습니다. 제재죠, 그러니까. 방코델타 아시아도 그렇고 이번에 쌍방울이 뭐 800만 달러를 줬다 그러는데 그 돈이 그러면은 누구한테 갔겠냐? 네. 김정은이한테 결국 가지 않았겠습니까? 중간에서 조금 뭐 삥 뜨는 사람이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대체로는 김정은이한테 갔을 거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 김정은이가 이 돈을 어디다 썼겠냐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기업인들이 송금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 돈은 다 귀착점을 찾아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한테 갔고 이 돈은 대부분은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 확인이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쓴 돈이 뭐냐면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그 고위 간부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든가 뭐 벤츠를 사주거나 무슨 롤렉스 시계를 주거나 그렇죠. 하는 걸로 썼습니다. 이게 네. 선물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이 나라를 직접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또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게 그 독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통치자금으로 썼는데 이 돈을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겁을 내는 것은 우리 정부의 사법 처리보다는 미국 정부의 제재입니다. 미국 내 자산이 다 동결되고 예. 또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에 아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제적 거래가 중단된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BDA가 심각했던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은행이 결국 아마 제가 알기로 문을 닫았을 텐데요. 문을 닫았죠. 예.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신용이 완전히 추락이 돼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쌍방울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면. 네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김성태가 내 개인 돈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박진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북한으로 불법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쌍방울과 같은 이런 식의 이 대북 송금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미국의 북한의 해커 부대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이 가상화폐를 발굴해서 뭐 수십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금 훔쳐갔다는 것 아닙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막 털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근절할 거냐. 네네. 그 돈도 결국은 가면 핵무기 쓰는 데만 사용될 걸 네. 테니까. 예, 그 두 가지 점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아주 공조, 그리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두 외교장관의 강력한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요. 이번 외교회담 당사자들이 국제적 수재들의 만남이다, 이렇게도 화제가 됐어요. 두 사람의 학벌이 아주 화려해서 또 이 한미 언론에서도 이 비교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정 부분은 또 하버드 동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나옵니다만 수재들의 만남. 서울대 법대 나온 거는 뭐 알겠는데 하버드 행정학 석사였고 옥스퍼드대 국제정치학 박사였어요. 예. 블링컨 장관은 뭐 바이든이 총애하는 또 수재죠. 네. 하버드대 진학 후에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나왔고. 뭐 로스쿨이 하버드가 좋냐 컬럼비아가 좋냐 할 정도로 아주 쟁쟁한 대학들입니다. 네. 박진 장관은 나흘간의 워싱턴 일정에서 백악관 그리고 미 국무부에 그야말로 10명이 넘는 그런 인사들을 연설 접촉했는데 이런 것도 화려한 인맥이 아니고서는 좀 어려운 일정 아닙니까? 그럼요. 그 박진 장관이 외교무대에서 활동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거든요.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외신을 주로 담당하는 공보비서관을 거쳐서 네. 김영삼 대통령의 그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라는 게 그 전문 통역인이 아니고 비서관으로 통역을 했기 때문에 네. 김영삼 대통령의 각종 그 정상회담에 늘 함께 했고 그렇죠. 또 김영삼 대통령이 그 조깅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3년에 이제 방한했을 때 같이 이게 두 사람이 뛰는 같이 장면이 유명한 그 장면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조깅 멤버는 그야말로 가까운 멤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박진 장관이 그 조깅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국제 정상 외교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 때도 박진 당시에 이제 비서관이 같이 뛰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나온 유명한 조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원래 그 좀 배가 좀 나온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일화가 있었는데 박진 당시 통역관 보고 예. 자네 그 좀 배 좀 넣어야 되겠다 조깅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사실입니까? 예. 사실일 거예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편하게 농담을 잘 주고받는 사이니까 아마 그런 농담 했을 건데요. 이제 저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부터 한 7, 8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많이 만나고 또 만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상임위원장, 외교위원장을 오래 했거든요. 상원 외교위원장을 아주 오래 했고요. 한 25년 정도 한 것 네,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박진 장관이 인연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부통령 시절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같이 만나고 개인적 친분이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많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우리가 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오피셜한 쪽으로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실제 미국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은 이 사람들의 그 오피셜한 그 외형 뒤에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적인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학을 입학하거나 또는 어디 회사를 가거나 어떤 기관에 갈 때 그 선생님이 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따지고 보면은 개인적인 그 보증인 거예요.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추천서를 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이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신뢰관계가 공적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한 20여 년간 그 대통령의 비서에서 시작해서 국회의원 하면서 쌓아놓은 사적인 또는 공적인 인맥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그렇죠. 이거가 지금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좋은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고성국 박사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네. 이 후속 얘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핫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곧 단행이 되는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살로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도입된 지 38년째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임승차 연령 상한을 화두로 던졌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이 주제는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훌쩍 오른 택시비 얘기부터 해보죠. 이번 달부터 오른 택시비 오늘로 엿새째가 되고 있는데 서울 광화문에서 이곳 서울 상암동까지 2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택시비 대체 얼마나 오른 건가요? 택시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한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제는 택시를 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올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비가 최근에는 주간과 야간이 다르잖아요. 네. 주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었습니다. 근데 1,000원이나 올랐어요. 기본 요금이 1,000원이나 올랐습니다. 4,800원이 됐고요. 그리고 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22시에서 23시 그리고 2시에서 4시는 4,600원에서 5,800원. 20%. 폭이 더 커요, 지금 보면. 네, 20%는 올랐고요. 사실은 가장 많이 타는 시간이 저 23시에서 2시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저 때가 가장 많이 타는 시간인데 40% 올랐습니다. 40%나 올라서 지금 5,300원에서 6,700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젠 택시 못 타겠다. 차라리 너무 늦게 끝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느니 사무실에서 자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밤에 택시 그 승강장 보니까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택시는 서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네. 자, 요금은 이렇게 올렸는데 이 요금에서 중요한 게 이제 기본거리잖아요. 네. 이건 또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본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택시를 타면 이게 말이 이렇게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달리면서 기본거리가 끝나가는 건데 원래는 기본거리 같은 경우에는 2,000m였어요. 근데 2,000m가 2km. 그렇죠. 2km인데 그것이 딱 건너면은 이제 기본 요금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600m, 1.6km로 400m나 줄었고요. 그리고 거리 요금도 줄었어요. 원래 거리 요금이 132m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 말이 막
발이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더 이제 빨리 돈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시간 요금이 31초였는데 여기서 30초로 100원으로 적용 범위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택시는요, 선택적인 이동 수단이라서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택을 하면 안 타도 되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 그 대체제로 버스 또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대중교통 요금 곧 인상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인상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적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인상하지 않고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오는 4월이죠. 곧 돌아오는데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하겠다. 한 400원씩 올릴 거라고 하네요. 300에서 400원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공청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300원에서 400원, 사실 300원도 엄청난 돈인데 400원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서울시에서의 대중교통 인상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그 2015년 약간 8년 만에 지금 새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본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하철은 1,250원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1,200원인데 지금 300원만 인상을 해도 엄청난 폭으로 높아지는 1,500원을 거죠. 훌쩍 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물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중교통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좀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무임승차의 시작, 바로 1980년대 초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지하철 2호선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서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라 저는 참 추억에 지금 젖었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생전에 뭐 한창 때 모습이기도 하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네. 모습도 잠깐 이제 보이고 그랬는데, 자, 이게요, 무려 38년 만에 이제 이 제도를 손을 보는 것인데, 자, 이 시점에서 이게 논의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울 지하철과 관련된 적자가 매우 많이 쌓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약자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100%, 그러니까 이 100%는 시행령에 따라 있는 것인데 100%에 대해서 이제 그 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1년에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한 1조 5천억 정도의 지금 그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을 보지 않으면 더 이상은 손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손을 보는 건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대중교통비를 올리면서까지라도 이러한 적자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서울시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 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65세 이상으로 한다니까 네. 이 법조항이 70세로 올리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떤 해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재부와 지자체의 해석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이니까 대구시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상이니까 70세로 올리는 것은 66, 67, 70 그렇죠. 된다 이거죠.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주라고 하죠. 보통 뭐 지하철공사 네. 이런 곳과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의 재정으로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으로 노인복지법에서 65세까지 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면제를 100%로 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중교통비 인상의 가장 큰 이유 역시 쌓여만 가는 적자 때문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이제 이 문제를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화두를 던졌지만 먼저 결단을 내린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시에서는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무상 이용을 70세로 하자. 근데 이 무상 이용 처음에는 시내버스, 원래는 이제 지하철만 있는 것인데 네. 시내버스도 70세 이상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법에서 6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70세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연계를 하되 다만 나이를 상향을 조정하겠다. 진짜 이렇게 얘기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38년, 거의 40년 전에 정해져 있는 노인의 기준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기준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예전보다는 한 20세 정도는 다 나이가 더 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같은 경우에도 노인을 80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 예전에 40년 전에 그 65세를 고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 1월 30일이었죠. 기획재정부, 즉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이 포문을 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금 보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를 지금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육성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대중교통 체계의 요금 개편 문제를 이제는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이제는 400원을 올려도 운송 원가 턱없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건 서울시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무게가 남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운송 원가가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하면 5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계속해서 운송을 하면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고 이제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노령 인구가 65세가 넘어가면서 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쌓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도라고 하죠. 일반 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무임승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든지 대구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은 지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국가가 나서서 이것까지 해준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다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떠넘어야 되는 이것을 지자체가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 해석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없고 100%를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빨리 좀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아요.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이 문제 이제 남의 일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나요? 여야가 같은 생각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무임승차와 관련되어서는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여당과 야당의 지금 현재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먼저 예를 들면 무임승차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무임승차를 없앤다거나 나이를 상향 조정한다거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붐비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무임승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때에는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운임 같은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은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합의도 도출돼야 되고 이제 빨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몇 군데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상 제공은 없습니다. 무상 제공은 없는데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공영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별개로 적용을 해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 도쿄라든지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교통복지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워싱턴 DC죠.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승객에게는 할인을 하는 카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짜는 없지만 할인 깎아준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승객 같은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의 국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철도 국가.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런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이스터 교통카드라고 해서 교통카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출근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오전 4시 반에서 9시에 출근 시간,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 있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 많이 타는 시간. 이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카드 사용자도 공짜로 탈 수는 없게 이렇게 하고 있는 영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보다는 그 출퇴근 러시아워를 좀 피한다든가 네. 일정 부분 합리적으로 깎아준다든가 빨리 좀 대책이 나와서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네. 그런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초고물가 시대 짠테크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의 붐, 바뀌고 있는 음식 소비 트렌드를 저희가 정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